라키스 TV입니다. 오늘은 마야 고고학자이신 정혜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교수님 최근에 교수님 쓰신 이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 이 책이 이 큰 글자판으로 신판으로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이 원래는 중남미 지역원에서 계실 때 출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선 간단히 교수님 우리 라키스 TV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 책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멕시코에서 학부에서 고고학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메소아메리카 학으로 했습니다.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메소아메리카 학은 뭐 이것저것 고학만 있는 게 아니고 민속학, 언어학, 역사 그런 거를 다 포함한 거거든요. 선생님도 메소아메리카 학을 받으셨죠? 그렇죠. 저도 학위는 이제 메소아메리카 학위인데 예. 그 일종의 중남미 지역학처럼 그 학제간 연구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저기 이집트학. 예. 그래서 이집트학도 사실은 고고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문명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네. 메소아메리카 학도 그냥 멕시코 학이나 뭐 중미학하고 다르게 메소아메리카권에 있던 문명권 그거를 학제간으로 네.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예.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옥수수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 중남미 지역원에서 학술 청소로 나온. 학술 총서로 여러 해 전에 출간됐는데 최근에 또 추세에 따라 새롭게 큰 글자판으로 새로 찍고 해서 우리 교수님 이 책을 통해서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책에 관해서도 안에 목차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쓴 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신들의 시간보다 쓸모가 있나 싶기도 해요. 신들의 시간이 이 교수님께서 쓰신 이 방대한 책인데요. 이게 몇 페이지가 되나요?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저도 있는데 한 400페이지 되네요. 그죠? 이거는 그쵸. 아주 제 부제가 메소아메리카 고대 문명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을 다뤘고 그죠? 이거는 메소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옥수수. 옥수수가 초기 마야 그리고 올메카 문명에서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중요하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큰 책 신들의 시간 쓸 때 첫머리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뭐죠? 이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옥수수 기원이라든지 초기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고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옥수수가 사람들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걸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떼오신테라 그래가지고 이 옥수수 알갱이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 옥수수는 이 알갱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는 가득 차 있잖아요, 알갱이가. 그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몇 알 안 붙어 있는 거. 얘기. 그거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조금씩 좀 더 알갱이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알갱이가 많이 붙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종자 개량 같은 거. 종자 개량. 종자. 그러니까 종자를 우리가 뭐 덧붙여서 이렇게 개량을 한다기보다도 이 보이고 있는 종자에 옥수수알이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초기에 그 옥수수는 거의 기원전 6,500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먹을 만한 옥수수가 될 때는 기원전 1,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발굴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사정은 이제 우리가 발굴하지 않아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 예, 원주민들한테 연주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뭐 기원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농부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고학이라 그러면 멋진 피라미드나 뭐 이렇게 뭐 무덤에서 화려한 황금 가면 같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옥수수의 기원에 따라서 대해서 한번 발굴해보자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구적으로 했는데 리차드 맥니시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마구마구 발굴한 게 아니라 딱 조건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아프리카에서는 인류의 화석이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화석이 나오는 게 올드바이 계곡, 굉장히 건조한 계곡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학 고고학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도 한번 이번에는 음식을 기원을 찾아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앙고원이나 네. 그 모렐로스 고원 그쪽에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죠. 그러니까 이 맥니시가 이제 발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피라미드 같은데 발굴하겠다 그러면 정말 눈에 봐도 뻔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저 옥수수 알갱이를 찾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대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이 계곡처럼 여기도 어떤 계곡이 있어야 돼. 계곡이 있어야지 이제 또 단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할 것. 그렇죠. 예. 그래도 몇 가지 조건들에서 예, 그 조건에 딱 맞는 곳이 떼우아칸 계곡이었습니다. 떼우아칸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멕시코시티에서 오하카 쪽으로 가는 골프하고 그 사이쯤 그 되죠. 사이에 있는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고고학자들이 늘 하는 것보다 저는 색깔이 좀 다른 지층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1층, 2층. 그리고 그 지층마다 흙을 열심히 파내가지고 채를 쳐요. 전 그 옥수수 알갱이 발굴하는 거는 못 봤는데 그 보통 그 도자기 같은 거나 파평 그것도 보면 이렇게 채를 치죠. 그쵸. 굉장히 멋있는 그 작품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이제 조각 깨진 거. 예, 그런 멕시코에서 뭐 떼빨까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그래도 이 떼빨까떼 토기 소각은 큰 거예요. 예, 그러게요. 옥수수 알갱이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세밀하게 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 아마 떼와간 발굴하는데 단순히 옥수수만이 아니고 만여 개 이상의 여러 식물 표본이라든가. 근데 한 6년 정도 발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발굴을 하니까 거의 이제 최초의 거의 기원전 6,500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지역에도 발굴했어요. 길라나키스라고 오학바치랑 쪽인데 그리고 거기도 이제 연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고 떼와감만큼 센세이셔널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도 다 조건을 맞췄는데 또 거기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 조건과 일종의 또 학문적인 운도 조금 맞아야지 딱 발굴이 되잖아요. 그죠? 떼와감은 정말 그런 게 다 그렇죠. 맞고. 그렇죠. 맥니시가 이걸 성공하고 나서 이 쌀의 농사의 기원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중국의 뭐 황허 쪽으로 가서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실패했어요. 거기서는 못했어요. 쌀은 아마 그게 논농사고 물이고 뭐 이러니까 옥수수하고는 또 조건이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페루에는 감자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옥수수가 가장 성공적인 그 발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고 조건을 맞춰서 갔는데 딱 현장이 도와줬네요, 그죠? 네, 이건 처음 시도였는데 나중에 시도한 것들은 다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죠. 옥수수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해안 저지대부터 시작해서 해발 2,500m의 멕시코 시티까지 쫙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멕시코의 옥수수의 맛이 조금씩 달라져. 없는 데가 없죠. 네, 네. 옥수수의 모양과 색깔, 맛이 이렇게 높이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가면서도 계속 잘 자라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 제목을 아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옥수수 문명. 그 메소아메리카에서 3,500년 전쯤이 되면 옥수수가 체계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주 먹거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을 여기 설명하신 그 찰까 싱고하고 올메카 쪽에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 옥수수를 재배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사실 뭐 노동 집약적인 식물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잘 크잖아요. 가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거의 이 천연에 그리고 자연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 심어 놓으면 아무 때나 잘 자라긴 하지만 비는 와야 되거든요. 비는 와야죠. 네. 그런데 가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5월이 돼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4월 중순부터는 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심어 놓은 애들이 뭐 완전히 부슬부슬 이제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때 의뢰가 필요한 거예요. 기우제. 예, 기우제. 전부 다 이 옥수수 문명권에서는 의뢰가 거의 기우제 형식이거든요. 우리 벼농사처럼 제방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이 비만 오면 되니까. 아니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 시설은 없습니다. 도시에서 초창기의 도시에서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올메카 지역에서 이 배수로를 발견해요. 박물관에 전시가 되죠. 박물관에 있고 배수로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배수로는 있는데 물을 저장해 놓은 창고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죠. 벼농사. 보호라는 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신에게, 옥수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비만 제때 내려주시라. 비만 제때 내려주시라. 그래서 이제 찰 같은 거, 동굴 같은 데는 이 동굴 속에 있는 신에게 이제 같이 하고 화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가 제일 오래된 유적지거든요. 우리 메소아메리카 문명 중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올메카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 초기 마야 문명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사빠입니다. 이사빠는 태평양 연안 서쪽이죠. 태평양 연안에 초기 마야 유적지가 많아요. 그 과테말라 국경에 있는 거기 과테말라 국경이 거기는 굉장히 평지고 좀 덥고 그죠? 덥고 평지고 카카오 많이 나고. 카카오도 많이 나고. 초기에 이제 옥수수 문명이 시작을 하고 뭐 의뢰라든지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본격적인 문명의 발전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올메카를 거쳐서 마야까지 가게 되면 그 옥수수를 상징하던 지도자나 그 관리하던 대표자들이 또 다른 역할까지 하고 굉장히 고도의 문명권, 천문학, 수학까지도 관할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올메카 초기라든가 그 전에 기원전 한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뭐 제규어가 사람을 사냥하는 뭐 그런 희생의례라든가 그런 걸 있으면 왕에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 찰까친거 동굴에서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그 유적의 이름은 엘레이예요. 왕이라고. 근데 왕보다는 샤먼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떼오빤테꾸안 이틀란 제가 이 긴 유적지 이름을 외우는데 2달이 걸렸어요. 떼오아까라고 헷갈리기도 하고. 떼오빤테꾸안 이틀란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학부 때 발굴 연습을 한 달 반인가 한 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건조하고 뭐 막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4개의 이제 그 얼굴상이 있거든요. 제규어 얼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순이 난다 그럴까요? 가운데는 옥수수대, 양쪽은 옥수수잎. 처음으로 그 옥수수가 새순이 나오는 모습을 왕권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옥수수 자체를 상징을 하고, 예, 옥수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이제 절정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마야 문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야 문명 초기 클래식 그러니까 초기 고전기 초기 뭐 이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왕은 이 옥수수 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수수 신의 일을 하는 것은 제때 비가 잘 내려오고 그리고 또 적당한 그때에 건기가 돼가지고 옥수수가 잘 말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자연 현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무나 뭐 책임, 물론 권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복잡해지죠, 그죠? 예.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럴까? 우리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빨랭케라는 유적지입니다. 빨랭케는 위치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멕시코 시티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타바스코 쪽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굉장히 좀 전략적인 위치예요. 이렇게 띠깔처럼 뭐 빼떼니 한가운데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 서해안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체에서 샘물도 칼칼 솟아오르고. 빨랭케가 우스마 신타강에서도 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안 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스마 신타강 외에도 이렇게 거기는 이제 길고 큰 강이잖아요. 네네. 이 빨랭케 자체에 흐르는 강도 굉장히 물이 맑고 이 거처하기가 좋거든요. 그쵸. 거기가 산 자락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물이 다 내려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그런데 좋은 곳이니까 또 쳐들어오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깔라꾸물이 훨씬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깔라꾸물의 지원을 받은 그 수카노 부속 국가가 이걸 빨랭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빨랭케가 그때 다 죽어가지고 이 왕의 후계자들이 다 죽었네. 그래서 그때 피난 그쪽도 마야도 이 상위 그룹 엘리트층들이 서로 다른 도시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동맹했다가 헤어졌다가. 그래서 이 왕 후계자들이 빨랭케 내에서는 다 죽고 그리고 그 후계자 중에 될 수 있는 사람의 한 명이 다른 도시로 가 있었던 것이에요. 피난가 있는 간에 시집을 갔지. 마야나 중남미 전체 국가들이 이제 도시 국가 형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 국가 간에 결혼 동맹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저쪽 가 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르투게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뛰어갔어요. 네. 빨랭케에서 거기에 12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히이치 하나 빠깔입니다. 빠깔로 그 유명한 빠깔로. 그 유명한 빠깔이 거기 그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데려가서 빨랭케 왕위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빨랭케의 여왕이었겠죠. 여왕의 자손이겠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근데 아들이 12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통치를 이 엄마가 하게 돼요. 우리 지금은 섭정. 예, 섭정이죠. 그랬는데 이 섭정을 하면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띠깔 뭐 이런 데서도 이 서로 연결하면 피가 섞여 있거든요. 네. 집안끼리 뭐 그 전에 결혼을 했던지 막 요구를 하고 무슨 여자가 애하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왕권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랭케에서는 이 어머니가 그래도 섭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이 왕권의 정당성을 뭐 구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새신전. 예. 그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예, 그 언덕 위에서 세계신전. 새신전에서 빨랭게이트라 삼각형인데요. 그 신전을 3개 세우면서 이 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십자가 신전, 이펄이 달린 십자가 신전, 예. 비문 그거를 아마 그래서 그 빠깔 왕의 그 기록을 다 해놓잖아요, 예, 그죠? 그 기록을 이제 하나 이제 해석을 해서 본 거에 의하면 은하수를 건너서 이 밤에 왕들의 이야기는 그 린다 실리가 쓴 책 린다 아닌가요? 실리, 포리스트 예. 오브 킹스하고 예. 마야 코스모스 마야 그거를 코스모스. 이제 정리해서 보면 마야 사람들의 의례는 밤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징이 금성이거든요. 네. 금성이 금성도 사실 대낮에도 금성이 하늘에 떠 있거든요. 네. 태양에 가려서 우리가 태양빛 안 그렇죠, 보여서 그렇거든. 그러면 그 대낮 동안에는 신이 돌봐주세요. 그런데 밤에 해가 똑 떨어지면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금성이죠. 금성이 왕의 상징이에요. 그때부터 왕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이 뭔가 하니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날 다시 태양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가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딱 태양이 떠오르면서 지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일견 들으면 사람들이 뭐 그냥 이야기네, 웃기네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금성이다 이런 게 그 주기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저런 것들 그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정확한 날짜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단계로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비문을 해석해서 하는데 날짜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날짜가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은 또 그날로부터 뭐 870일이 지난 날 뭐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하고 쓴 건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도 연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틀리게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나타났다. 며칠 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무슨 재주로 그 시간을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계산기를 들고 쓰는 현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빠깔 왕의 글자들이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마야에 관해서도 새롭게 막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뭐 그렇죠, 일종의 신화처럼 마야 사람들은 전쟁도 안 했다, 싸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맨날 싸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연구가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뭐 그 전에는 글자 자체도 뭐 그렇게 해석이 아니고 그냥 그림 비슷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학이나 천문학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린다 실리라는 분도 히스토리아 델아르테, 그러니까 미학 쪽으로 공부하셨는데 그 마야 글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베끼다 보니까 이것이 문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관성이 있고 뭐 하니까 이게 뭐가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쵸, 그 글자가 해석이 되고 천문학까지 연관이 되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빠까리 세운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세웠어요. 그 참발룸. 깜발람.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참발룸이었어요. 저도 참발룸을 했는데 메르세데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발음이 깜발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다 깜발람이에요. 그럼 발람이네, 그죠? 발음이 아니고 발람. 거기에 의하면 깜발람이 지은 세계의 이제 거기에 의하면 바로 그 이야기 밤새도록 해서 새벽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밤에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밤에 별자리의 움직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저녁 6시 정도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하늘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별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똑바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금성도 움직여서 서쪽으로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서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은하수도 쫙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들도 움직이고 별들도 움직이죠. 그래서 그거를 2시간마다 찍었어요. 찍었더니 우리가 은하수를 노조어 간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노래에도. 네. 거기에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더 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야 이렇게 토기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예,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리온 삼각형. 그러니까 네. 오리온 삼각형 그 별자리가 딱 삼각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처음에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해 뜨기 직전에 보이는 거예요. 해 뜨기 직전에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은하수가 사실 은하수가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항상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은하수도 보니까 이렇게 곤두서 있다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평평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은하수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니까 네.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은하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별자리는 뭐 처음에는 요렇게 잘 있다가 그다음 은하수가 이제 쭉 뒤집어지면 별자리 전부 다 매달린 형상이 되고, 물론 그거는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그렇다는 거지만은 마야 사람들이 마야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죠. 마야 사람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기록을 지금은 만드는 거죠. 그 연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문 고고학하고 글자 에피그라피 해석이 돼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옥수수 처음에 먹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상징을 하다가 그 옥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인간이 정신이나 뭐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문, 수학, 달력까지. 그게까지 이제 나오는 게 고동기죠. 그죠. 그 최고의 올메카 시절까지는 아직까지는 샤머니신 거예요. 그냥 나의 목소리를 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옥수수 신에. 근데 여기는 이제 신이 지상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신의 일은 금성신의 왕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옥수수 3개를 쓰고 이때 은하수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가로선이 아니고 세로선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옥수수 신의 탄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요라면서 우리나라도 삼태성을 무슨 할머니? 우리 생명을 주는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거기서 생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이 화덕불 3개, 화덕불 3개 나와서 거기서 딱 3개 그렇죠. 거기다 솥을 걸 수가 있잖아요. 뭐 또띠아는 나중 얘기고, 그렇죠. 거기는 솥을 걸어서 옥수수를 구울 수도 있고, 뭐 삶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태성을 이루어서 옥수수신이 서게 될 때, 그때 지상에서는 이 옥수수신을 대리한 왕이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딱 하는 날짜를 13000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13000인데 계산해서 보니까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새벽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일이 사실은 그때는 이제 8월이지만 6개월 전인 2월 달에도 벌어져요. 근데 그때는 거꾸로 벌어지겠죠. 옥수수신이 먼저 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그 신화와 얽매이기 위해서 관찰했는가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의 권위를 이제 신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옥수수 신이
이거는 뽀뽀부하고 연결됩니다. 뽀뽀부도 나중에 옥수수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옥수수 신이 되고 그 첫 사람이 첫 마야인이 되는 거예요. 옥수수 신 인간이 됐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야 사람 신의 옥수수 신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이 조상신을 끝까지 믿은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이런 게 다 신화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신화 연구가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지만 또 이야기로나 뭐 허무한 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옛날에는 기록도 했지만 그 뭐죠 우리 그 도상 해석적인 걸로 에피라피아로 그리고 이거를 말로 할 때는 다 이야기로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모르고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처럼만 생각을 하면 많이 다르죠. 지어낸 이야기치고 너무 그렇죠. 정확하죠. 아름답고. 요즘 그렇죠. 그래서 천문고고학이나 글자 해석이나 바탕을 해서 보니까 다 그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뽀폴부 내용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림 같은데 도상에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것이 그래서 그 옥수수 신의 아버지가 됐으니 어쩌라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그 그러니까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에 딱 그 하늘의 삼각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왕권이 확립됐잖아요. 옥수수 신으로서 땅 위의 옥수수 신이죠. 그랬는데 그 조금 직전에 이 빨랭개의 첫 어머니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몇 대 그래서 나온 것이 나중에 끼니치 깜발람입니다. 그 이제 일종의 그 신화에서 영웅 신화처럼 그렇죠. 맞춰서 되게 왜냐하면 되는 거죠. 12살에 왕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20년 이상 통치를 해요. 같이 동반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배워보려고 그 아들이 그래서 그런 신화를 벽화해 역사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왕이나 여왕이 태어났다는 날짜보다도 굉장히 그렇게 돼야만 되는 원리적인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판넬 센트랄 그리고 중앙 판넬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바깔왕의 무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스크립션이라는 큰 판 거기에서 또 바깔왕이 4004년 후인가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보면 그 빠깔 왕이라고 그랬죠. 물론 역사적인 인물로 빠깔이 있었잖아요. 예.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역사 신화적인 해석 이렇게 보면 그 빠깔 왕이 상징하는 게 또 뭔가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몸을 갖고 죽었던 그 사람이 뭐 그쵸 부활을 한다 내지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죽었던 게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 현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여왕이 태어났다는 게 실제로 그날 태어났다는 그래서 여왕의 이름이 빠깔의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아요. 빨랭개의 첫 어머니의 이름이 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 엘리아드의 우주와 역사 그 영원 순환 것처럼 계속 그게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이 신화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이 또 이름을 같이 쓰면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보면 특히 나중에 깨살코아틀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사제가 있고 신화적인 인물이 있고 다 막 혼합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코스모비전 이런 걸로 이 우주 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화, 종교 막 다 합해져 있잖아요. 그죠? 세계관까지. 그래서 메소아메리카에서는 그냥 종교학, 뭐 신화 연구 이거보다도 그냥 코스모비전 이런 용어를 선호를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여기도 언급하신 그 로페스 아우스틴 이런 분을 대표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고전기 마야에서 굉장히 정말 밥 먹고 그 일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야 문명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옥수수를 형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의 품위를 높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올메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는 올메카 문명을 더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옥수수가 잘 자라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하는 염원이 훨씬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때는 좀 초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올메카 땅이 다들 그 뭐 좀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농사도 예, 잘 되게. 따바스코. 그렇죠, 그렇죠. 따바스코하고 지금도 베라크루스하고 멕시코 농산물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 책에도 이쪽에서 쓴 제규어 형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의 상징을 인간적으로 쓴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쪽 왕의 상징으로. 근데 그 왕이 굉장히 실질적인 왕이죠. 옥수수가 잘 되라고. 그렇죠. 세운.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고전기 네. 아주 몸에 그 발달된 발전기로 가면서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죠. 수학, 천문학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벽화라든가. 예, 그렇죠. 그 사실 도상은 이때 벌써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소아메리카 공유하는 그 기본 도상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식이라든가. 근데 옥수수가 빠지질 않아요. 그 교수님, 우리 메소아메리카 도상학이 있잖아요. 예, 이코노그라피. 예. 그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제법 연구도 돼 있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메소아메리카는 도상만 좀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 이런 것도 잘 없잖아요, 그죠? 아유, 없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마야도 사실은 글자가 많지만은 그 대부분이 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도상이에요. 이코노그라피 그러니까, 뒤에는 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상하고 예, 그다음에 그 소위 상형 문자 예. 그하고 합해지면서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고 같이 해야죠. 좋은데 앞부분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상학이라는 게 그 상형 문자학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그 상형 문자는 언어적인 그게 좀 들어가고, 그렇죠, 도상은 말 그대로 아이콘이라는 게 그 우리 상형 문자 할 때 원래 있는 그 이미지를 재현하는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도상학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고사본들 있잖아요. 필사본들 코덱스 이런 게 보면 특히 아스테카 쪽이나 그쪽은 저 픽토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명이나 인명 이런 거는 이제 소리 음가까지 표현해서 상형 문자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멕시코에서 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야 그 상형 문자는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요즘은 아스테카 그쪽까지도 물론 그림 문자다고만 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는 다 그게 상형 문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마야 에피라피아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론에 받아내서 굉장히 더 연구를 많이 해요. 뭐 저기 오하카 쪽에 있는 오초 발람 아니 오초 사슴 발람이 아니고 여덟 사슴 오초 발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누구 학자분인가 여덟 사슴과 그 6 원숭이 이 이야기죠. 그거는 그 완전 그림 문서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단계 전부 다 해가지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메소아메리카도 그 마야 글자는 해석이 좀 됐고, 특히 아스테카나 그쪽이 저 부에블라 미스테카 그쪽 전통이잖아요, 코덱스가. 그거를 연구를 하자면 그 픽토그램부터 해서 이코노그라피 그 도상학 그 상형 문자까지 연구를 하면 좀
옛날 문서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죠? 이 문서는 초창기에 나오지 않고 거의 더 마렵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야 문명도 그렇고 마야 그거는 문명도 이 뭐 책으로 나온 건 그렇게 되죠. 책으로 나온 거. 근데 지금 우리 금방 마야야. 보여주신 올메카 이런 거는 이제 다 새겨져 있고 바위에 예, 예. 초기 거는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전부 다 그렇고 그렇죠. 이 마야 고문서도 뭐 많이 불태워졌지만은 아마 대부분이 후기 고정기. 그렇죠. 제일 그것도 끝판에 나온 거죠. 말렵에 나왔을 말렵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 믹스테카 그러니까 여덟 그것도 다섯 굉장히 명. 다 나중이고. 그거는 스페인이 들어오고 나서 썼다는 설도 있어요. 그 오학 물론 스페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직후가 되기 때문에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네, 했다. 자기네들이 있겠네요. 저 스페인 애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석학들이 그래 마구마구 자기네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정복이 되고 나서 또 뭐 귀족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문벌 집안인데 족보를 뺏겨서 불태워졌다. 그러면 자기들이 복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런 경우가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왕이나가 보고서 쓰려고 보고 그 시킨 게 그 코디세 멘도사 필사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부들이 한 그 뭐 플로렌틴 코덱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복원이 되죠.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 느딸고 문서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그쵸. 그거는 이제 그림 스타일.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거는 단순히 이제 글자 해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재료까지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안료까지 그죠. 사실은 할 분야가 많죠. 우리 저기 그 은하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돌이 세 개가 저 하늘에도 있지만 땅에 있잖아요. 예. 결국은 사는 사람도 옥수수를 먹을 때는 그 위에다가 꼬마를 걸어서 또르띠아를 구워 먹잖아요. 그 우리 마지막으로 옥수수 문화를 얘기했는데 먹는 게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또르띠자, 옥수수가 따말.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정말 그 거창한 뭐 천문학이니 뭐 기원전 3000년이 떠들어도 이게 민생고를 해결해야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첫 그거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문명이 싹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그러면 못 먹여주면 왕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날의 위정자들에게도 딱 맞는 말씀. 그리고 그 한참 왕이 자기가 대행을 한다 그랬을 때 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면 왕도 뭐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기후제, 그러니까 올메카 촉에는 전부 다 기후제인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기후제거든요. 그렇죠. 기후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유카탄 반도에 가운데 밀집한 도시들 있죠. 여기도 설명해서 뭐 차착 이런 기후제들. 차착 그 유카탄 북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야시나에서 찍어놓은 이 책이 이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 그랬지만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옥수수니까 문명에서 먹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교수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옥수수를 하는 게사리아라고 있거든요. 게사리자. 그거를 옥수수 그 전병 그러니까 또띠아에 속에다가 치즈를 넣기도 하고 고추 치즈를 넣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호박을 넣기도 하고. 근데 게사리아에 치차론 이런 건 안 드세요? 치차론은 안 넣죠. 그것도 치차론.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그거를 통 튀기는 거예요. 튀기는 것도 있지. 뭐 종류가 무진하죠. 길거리 음식입니다. 튀기는 거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호박꽃 게사리아 맛있잖아요. 갈 때마다 저도 꼭꼭 먹어요. 꼭꼭 먹어요. 그리고 노빨 잘라가지고 노빨을 봐봐 그 좀 빼고. 봐봐 뭐 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나오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냄비 같은데 계속 그렇게 데우잖아요. 그럼 바바가 타. 그래서 그리고 싹 빠져요. 하여튼 저는 저것도 좋아해요. 거기 칠라킬레스. 칠라킬레스가 또르띠자 그 남은 거에다가 또 또뽀에다가 고추 그거잖아요. 그 전형적인 옛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르띠아 튀겨서도 먹잖아요. 콘칩. 그렇죠, 그렇죠. 좀 오래된 또르띠아들 튀기잖아요. 그게 저기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밥 좀 식어서 맛없고 그럼 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거죠, 방법으로 다 먹어치우는 게 그것도 옥수수가 주식인 건 사실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그 나초 뭐 이런 나초, 게 맞아요. 이제 미국 가서 살짝 이제 요즘 나초처럼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누룽지 딱딱하게 그런 된 식이죠. 거 좀 먹도록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 원래는 못 먹을 건데 예. 닦아있다가 이제 싹 해가지고 불려서 그래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가 처음에 이제 첫 장으로 기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예. 읽어보니까 이거 자체로도 굳이 그 뭐죠 그 뭐 피라미드 이런 사진 그거를 또 설명 안 해도 옥수수 문명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게 되는구나. 이거를 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만약 첫 장으로 썼으면 제가 조금밖에 안 썼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뭐 옥수수에 걸리는 뭐 설화 같은 것도 쓰지도 않았을 거고 재배하는 거 같은 것도 잘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예. 그리고 옥수수도 많이 얘기하고 옥수수면 그러는데 이렇게 단행본으로 또 책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교수님 은퇴도 하시고 또 큰 글자도 나오고 해서 요즘 또 트렌드인가 또 책이 그래도 읽히니까 다시 그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반갑기도 하고 해서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을 더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서 옥수수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교수님 덕분에 책을 또 다시 잘 읽어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 기회가 되면 다른 책들도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